이영걸은 지독한 가난 속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2살 때 병으로 돌아가셨고 혼자서 생계를 꾸려야 했던 어머니는 갓난아기인 그를 들쳐업고 하루에 12시간씩 기차역에서 서서 근무했습니다. 이영걸은 엄마의 얼굴보다 등을 바라보는 시간이 더 많았고 아늑한 집안보다는 매연 가득한 기차역에서 지내는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5살이 되자 그는 더 이상 엄마가 12시간씩 업고 있을 수 있는 몸무게가 아니었고 엄마는 하는 수 없이 그를 두고 일을 나가야 했습니다. 이때 엄마는 그의 목에 집 열쇠를 걸어주었는데 마음껏 밖에서 뛰어놀다가 배고파지면 집으로 들어와 알아서 밥을 챙겨 먹으라는 의도였습니다. 가정 형편은 물론 변변치 않은 교육도 못 받은 이영걸이지만 그가 상당히 이른 나이에 철들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무술이었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초등학교 때 특수활동으로 무술부에 배정받게 되었는데 여기서 그는 무술을 잘하게 되면 정부에서 쌀이나 옷을 지급해주는 것은 물론 생활비까지도 지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고생하는 어머니에게 보탬이 되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그는 무술에 올인해 보기로 하는데 효도를 하겠다는 그의 강한 의지력 덕분인지 이영걸은 또래보다 몇 배나 빠르게 무술을 배워갔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본 그의 사범은 아무래도 큰 뜻을 품어야 할 인재인 것 같다며 그에게 전문학교 입학을 권유했죠. 이 학교는 중국 최고의 체육영재 학교로 무술로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탁구, 배드민턴 등 다양한 종목에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까지 배출한 곳입니다. 이런 전국 최고가 몰려드는 영재학교에 이영걸도 합류하게 된 것이죠. 입학한 첫날부터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는데 너희들은 이제 집에 갈 수 없다며 강제로 기숙생활을 하게 하더니만 땀이 마를 새가 없는 혹독한 훈련이 이어졌습니다. 집에 갈 수 있는 건 한 달에 고작 몇 번뿐이었고 웬만한 부상은 아픈 티를 낼 수도 없었죠. 한 번은 손가락이 부러진 채로 명절을 맞아 집에 간 적이 있었는데 붕대로 칭칭 감겨있는 아들의 모습을 본 어머니는 그를 보자마자 왈칵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초등학생이면 어머니 앞에서만큼은 어리광을 부릴 법도 했건만 이영걸은 애써 씩씩하게 웃으며 별거 아니라고 둘러댔죠. 이때 이영걸은 어머니가 더 마음 아플 일이 없도록 다음에는 부상을 당하게 되면 다 나을 때까지는 집에 오지 말자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초등학생 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가 얼마나 일찍 철이 들었는지를 보여주는 일화이죠. 체육학교에서 무술을 연마하며 그는 평생의 절친이자 라이벌을 만나게 되는데 훗날 이영걸과 함께 무술 영화계를 주름잡는 인물이자 홍콩의 마지막 액션 스타로도 일컬어지는 배우 견자단입니다. 견자단 입장에서 이영걸이 참 눈에 가시웠던 것이 대회만 열렸다 하면 항상 1등은 이영걸의 독차지였고 견자단은 늘 2등으로 만족해야 했죠. 이영걸은 그야말로 넘사벽 재능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스스로도 발전 속도에 놀라 마치 전생에 한 번 배웠던 걸 다시 기억해내는 것이 아닐까 하는 느낌마저 들었다고 합니다. 이영걸은 모든 과정을 월반하여 10대의 나이로 성인들이 참가하는 전국대회에 출전했고 여기서 무려 5연속 우승을 차지하며 기네스북 신기록까지 세우게 됩니다. 이영걸에게 패 2, 3위를 차지한 선수들이 모두 20대 성인이었다는 점에서 그의 재능이 얼마나 압도적이었는지 가늠해볼 만합니다. 이영걸은 심지어 천재 무술소년으로 미국 백악관까지 초청되기에 이르렀고 이때 이영걸을 만난 당시의 미국 대통령 리차드 닉슨은 그에게 커서 자신의 경호원이 되지 않겠냐고 농담삼아 물었습니다. 이때 이영걸의 당찬 답변이 큰 화제가 되었죠. 저는 단 한 사람만 지키지 않을 겁니다. 국민 모두를 지키는 사람이 될 겁니다. 라는 기상천외한 답변을 해 닉슨 대통령이 너털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나 무술계의 스타가 된 그에게 정부는 쌀, 옷, 생활비 등을 보내주었고 이영걸은 비로소 그토록 바라던 효자 노릇을 할 수 있었다는 생각에 어머니를 꼭 안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국구 스타로 거듭나자 이영걸은 무술계 밖에서까지 주목을 받게 되는데 바로 영화계였죠. 이소룡의 사망 이후 다시 한번 세계적인 무술 배우를 만들어내고 싶었던 중국 영화계는 무술 실력은 물론 준수한 외모까지 갖춘 이영걸의 스타성에 주목했습니다. 곧바로 이영걸에게 러브콜을 보냈건만 이영걸은 무술에 집중하고 싶기도 했고 또 사기꾼들이 자신을 속이는 것이 아닌가 걱정도 되어 모든 제의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저 한때의 관심이라 생각했건만 영화계는 그가 성인이 될 때까지 무려 6년이나 그를 졸라댔고 이영걸도 이 정도면 사기는 아니겠다 싶어서 결국 영화 출연을 승낙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가 처음으로 출연하게 된 영화는 훗날 중국 영화계의 전설로 남게 되는 그 영화 소림사입니다. 여기서 이영걸은 주연을 맡아 돌아가신 아버지의 복수를 하기 위해 소림사에 들어가 무술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연기했습니다. 그의 초롱초롱하면서도 선한 인상과 그와 대조되는 절도 있는 무술 동작은 영화의 주인공으로서 손색 없는 매력 덩어리였죠. 이영걸은 세계 첫 영화 출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박을 내게 되는데 무려 3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게 된 것입니다. 당시 중국 인구가 10억 명이었으니 중국인 30%가 이 영화를 본 셈이죠. 우리나라에서 흥행 초대박이라 일컬어지는 1000만 관객이라는 숫자가 대한민국 인구수의 20%에 불과하다는 걸 생각해보면 중국인의 30%가 소림사를 봤다는 건 그 인기가 중국 내 어느 정도였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영화관이 그리 많지 않았던 80년대 말이죠. 이 영화의 예상을 초월한 인기 때문에 큰 피해를 본 곳이 있었는데 바로 소림사입니다. 고요한 산속에 있던 사찰에 불과하던 이곳이 순식간에 관광객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핫플레이스가 돼버린 것이죠. 이게 왜 큰일이었냐 하면 당시 소림사는 일반인들에게 개방된 곳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워낙 절 근처가 인산인해를 이루고 머나먼 지방에서까지 며칠을 걸려왔다가 헛걸음을 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마음이 약해진 소림사 측은 관광 시간을 정해 대중 개방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사실 큰 반전이 있었습니다. 영화 속 소림사는 실제 소림사가 아니라 다른 절에서 촬영했던 것이죠. 영화 속 모습을 기대하고 왔다가 당황한 관광객들이 꽤나 많았다고 합니다. 현재 소림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도 등재되어 있으며 근처에 무술학교만 100개가 넘게 생겼을 정도로 무술의 성지 같은 지역이 되었습니다. 소림사 못지않게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 최대 규모의 주간지인 타임지가 작년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로 꼽은 저희 채널의 스폰서 노드VPN을 소개합니다. 어느덧 저희가 노드VPN과 함께한 지도 2년이 넘었는데요. 지난 2년간 만족스럽다는 후기가 참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무료 기간을 팍팍 추가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노드VPN을 이용하면 국내 서버에는 없는 다양한 OTT 작품들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서버에만 접속해도 탑건 매버릭, 더 배트맨, 해리포터 시리즈,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 등 한국 서버에는 없는 작품들이 많죠. 또 하나의 꿀팁이 있다면 해외 서버로 접속한 후 언어별로 찾아보기에서 한국어로 검색하면 오히려 우리나라 서버에 없는 한국 드라마나 영화들까지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VPN은 국내에 막혀있는 서비스의 제한을 없애주어 인터넷으로 즐길 거리를 더 풍성하게 해주죠. 속도에 있어서도 최상위권으로 입증된 VPN이며 작년 AV 테스트에서 실시한 속도 측정에서도 노드VPN이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한 달에 몇천원 수준으로 가성비 갑인데다가 30일 내 전액 환불을 보장해드리기 때문에 고민되신다면 30일 동안 무료로 써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지금 저희 링크로 들어가 구매하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특별 할인율이 적용되며 추가로 무료 기간을 무려 4개월까지 더 얹어드립니다. 더보기에 링크가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림사2, 3 등으로 히트작을 이어간 이영걸은 이제 장밋빛 인생이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언젠가 그의 우상 이소룡처럼 세계적인 스타가 될 수도 있을 거라는 부푼 꿈에 휩싸였죠. 그러나 이 시기 그의 몸에는 시한폭탄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촬영에서 요구하는 무리한 액션과 스케줄로 인해 무술을 하던 시절보다도 더 끔찍한 몸 상태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정강이뼈, 무릎뼈, 갈비뼈 등 뼈가 부러지는 건 부지기수였고 특히 갈비뼈는 7개나 부러져 철심까지 삽입해야 했습니다. 척추마저 뒤틀렸고 내장의 위치를 바꾸는 수술까지 했죠. 의사들은 지금과 같은 생활을 계속하면 평생 휠체어를 타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이영걸은 훗날은 태후 장애의 3급 판정을 받게 되죠. 아무리 몸이 망가져가도 얻는 것이 많다면 버틸만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시기 그의 수입은 참담한 수준이었죠. 일당으로 1위안을 받는 것이 전부였으며 그마저도 부상으로 인한 치료비로 쓰다 보면 수중에 남는 돈이 없었죠. 인기가 상당했던 그가 이런 대우를 받게 된 이유는 그가 중국의 국영영화사 소속 배우였기 때문입니다. 소액의 고정 일당을 받는 것 외에는 수입이 전무한 시스템이었죠. 그래도 그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대중들의 사랑 그 하나였습니다. 몸이 망가져가도 경제적으로 나아지는 것이 없어도 전국적으로 큰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충분한 원동력이 되어줬죠. 그러나 인기란 언젠가는 덧없이 시들어버리는 꽃잎과도 같은 존재. 계속 비슷한 컨셉의 영화들만 끊임없이 이어지자 대중들은 이영걸을 식상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기가 시들어가는 걸 느끼자 영화사는 끝물에 조금이라도 더 단물을 빨아들이겠다며 이영걸을 더욱더 혹사시켜 다작을 하게 했고 이는 더욱더 빠른 인기 하락으로 이어졌죠.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대중들의 사랑마저도 식어버리자 이영걸의 상심은 이루 말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 시기를 버틸 수 있었던 건 그의 여자친구 덕분이었죠. 여자친구는 무려 20년을 알고 지낸 무술학교 동문으로 소림사2에서는 공동주연으로 함께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오랜 시간 신뢰가 쌓인 이들은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무술계의 천생연분이라며 세간의 축복을 받았죠. 형편이 워낙 안 좋았던 시기인지라 결혼식도 올리지 못하고 혼인신고만 했습니다. 가정을 꾸린 이영걸은 새 삶을 살기 위해 중국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무술가 시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무술 공연을 해본 적이 있던 그는 늘 중국 밖에서의 삶을 갈망했죠. 결국 1989년 이영걸은 무단으로 중국을 이탈해 미국으로 향하게 되는데 이때 서양 언론에서는 이를 망명으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 시민권을 포기한다고 선언하며 갑작스럽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던 것이죠. 훗날 이 결정에 대해 이영걸은 더 자유로운 환경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싶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이영걸은 드디어 중국 밖에서 러브콜을 받을 수 있었는데 바로 홍콩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홍콩은 중국이 아니라 영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죠. 홍콩에서 제시한 출연료는 중국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영걸은 당연히 이를 수락했고 이곳에서 그는 인생작을 찍게 됩니다. 바로 이 OST로 유명한 영화 황비용입니다.
황비용은 중화권에서 큰 사랑을 받는 19세기 무술가로 이영걸은 이 황비용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해 데이트를 기록했습니다. 이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 하면 당시 다작 개봉으로 인해 일주일만 지나도 상영작을 금세 갈아치우던 홍콩 극장들이 2달이나 황비용만 상영했다는 점이죠. 이는 역대 홍콩 극장 최장기간 상영이라는 신기록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영화를 보러 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잃었던 것이죠. 이영걸은 이후 후속작에서도 황비용 연기를 이어갔고 특히 이 편에서는 최종 보스 역할로 나온 견자단과의 봉술 결투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마치 1.5배속을 해놓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속도감과 박력이 넘쳤죠. 이들이 무술학교 동문 시절 1, 2위를 다투던 사이였다는 걸 알고 보면 더욱 보는 맛이 있던 장면이었습니다. 홍콩에서 히트작을 쌓아가며 이영걸은 드디어 원하는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홍콩에도 중국 정부 못지않은 무시무시한 존재가 있었음을 이영걸은 꿈에도 몰랐죠. 바로 거대 마피아 조직 삼합회였습니다. 이 시절 삼합회는 수익이 꽤나 짭짤하다는 영화계에 발을 들이던 시기였죠. 배우들을 협박해 노예 계약을 맺게 하고 원치 않는 야한 영화들까지 찍게 하며 두둑히 배를 불렸습니다. 이영걸도 예외는 아니었죠. 그러나 그는 협박에 굴하지 않고 맞서 싸우기를 선택합니다. 원치 않는 작품은 끝끝내 촬영을 거부했죠. 아무리 삼합회라 할지라도 국민 모두가 얼굴을 아는 그를 막무가내로 찍어 누르지 못할 거라는 막연한 기대 심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었죠.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던 이영걸은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의 매니저가 싸늘한 주검이 되어 발견됐다는 것이죠. 이 매니저는 이영걸의 최측근이라고 할 만한 인물로 삼합회에 맞서기 위한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주는 등 이영걸을 물심양면 챙겨주던 든든한 아군이었습니다. 불과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같이 화기애애하게 식사를 했었죠. 이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 뒤 경찰은 의문의 남자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남자는 자기가 매니저를 죽인 범인이라고 밝히더니 원래 100만 원을 받고 이를 처리해주기로 약속받았는데 절반인 50만 원밖에 받지 못해 홧김에 사건을 폭로하고자 전화를 걸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중국으로 미립국을 도망갈 거라며 영영 잡을 수 없을 거라고 호언장담했죠.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은 사고가 아닌 전문 청부업자의 짓이라며 대서특필되었고 범인은 정말 홍콩을 떠난 것인지 끝끝내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이영걸은 겁에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보디가드부터 고용했고 외부와의 접촉은 철저히 피했죠. 당시를 회상하며 이영걸은 영화 속에서 나는 못하는 게 없는 경호원이었는데 영화 밖에서는 오히려 경호원들의 보호를 받았어야 했다고 한탄했습니다. 도저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자 결국 이영걸은 홍콩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다른 나라와 다른 시스템에서 새 출발을 하기로 말이죠. 그런데 그가 선택한 나라가 참으로 의외였습니다. 바로 중국이었던 것이죠. 그가 중국을 선택한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그동안 개혁개방을 겪은 중국이 예전과는 달리 사립회사들에 의해 영화계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현실적으로 언어 문제가 있으니 자신이 인기를 유지할 만한 곳은 중국밖에 없을 거라는 점. 다행히 그의 전략은 적중했고 중국으로 복귀한 그는 쏟아지는 러브콜을 받게 됩니다. 이영걸의 인기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만, 필리핀 등 아시아 전역으로 점점 물들어갔습니다. 다만 일본에서만큼은 유독 인지도가 없었는데 일본을 적으로서 묘사한 영화에 많이 출연하다 보니 일본에선 아예 개봉조차 되지 못한 작품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닌자, 사무라이, 마피아 등 그가 내팽개친 일본인만 해도 한 트럭이 넘죠. 어쨌든 이영걸의 인기가 아시아 전역으로 심상치 않게 퍼져나가자 이제는 서양권에서도 이영걸을 주목하게 됩니다. 당시 할리우드에선 이소룡, 성룡의 계보를 잇는 월드스타 무술 배우를 찾고 있었죠. 다만 문제는 언어였습니다. 이영걸은 영어를 전혀 할 줄 몰랐고 이에 할리우드는 테스트 삼아 대사가 거의 없는 악역 캐릭터를 제의했죠. 이 영화가 바로 멜 깁슨 주연의 리설 웨폰 4입니다. 원래는 성룡에게 먼저 제의가 갔었지만 성룡은 악역이라는 이유로 거절했고 이에 이영걸에게 기회가 갔던 것이죠. 이 영화에서 이영걸은 언어의 한계마저도 뛰어넘는 활약을 펼칩니다. 오히려 과묵한 모습이 악역으로서 더 무시무시한 카리스마와 미스터리한 분위기를 뿜어냈죠. 오죽하면 그의 미국 MTV 베스트 악역상까지 수상하며 성공적인 할리우드 데뷔를 치렀습니다. 시범적인 캐스팅이 대성공을 거두자 할리우드에서는 아예 주연으로서 그를 섭외하기 시작했고 로미오 머스트 다이, 키스 오브 드래곤 등 흥행대박을 이어가며 서양권에서마저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오히려 이 시점이 되어서야 뒤늦게 할리우드 영화를 통해 이영걸을 접하고 알게 된 사람들이 많았죠. 참고로 그의 영어 이름이 제트리가 된 것에는 웃지 못할 사연이 있는데 원래는 필리핀의 한 영화사가 이영걸이 제트기처럼 빠른 액션을 한다고 멋대로 붙였던 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이영걸은 기가 막힌 이름이라며 흡족해했고 할리우드 데뷔 때부터 아예 정식 영어 이름으로 쓰기 시작했죠. 할리우드에서 꽤 많은 작품을 흥행시킨 그는 명실공히 전 세계적인 배우로 거듭났습니다. 타임지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으로 뽑히기도 했죠.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어느 날 이영걸의 인생 가치관을 바꿀 정도의 큰 사건이 터집니다.
휴가를 맞아 가족과 함께 몰디브에 갔을 때였습니다. 느긋하게 수영을 즐기려던 중 갑자기 지진에 이은 엄청난 규모의 쓰나미가 휴양지에 들이닥쳤고 상황이 심상치 않아지자 이영걸은 두 딸을 번쩍 안고 호텔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러나 물은 순식간에 그의 목까지 차올랐으며 뒤를 돌아보니 방금 전까지 봤던 모든 것이 사라져 있었죠. 이영걸은 필사적으로 두 딸을 머리 위로 든 채 도와달라고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천만다행히도 그의 다급한 목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몰려와 겨우 구조될 수 있었죠. 이영걸은 이날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인종, 국적을 불문하고 낯선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뛰어드는 사람들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이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자신의 목숨은 물론 자신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자녀들의 목숨마저 잃을 수도 있었죠. 이날의 사건에 큰 깨달음을 얻은 그는 그동안 벌었던 돈으로 재난 피해자를 돕는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 재단을 통해 무려 100억 원을 기부했죠. 이영걸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준 것으로 인해 또 화제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때는 할리우드 영화 익스펜더블 2를 찍을 때였죠. 자신의 스턴트맨이 촬영 중 폭발 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스턴트 배우는 계약상 법적 보상금이 2,800만 원에 불과했고 유족들에게 이 돈은 터무니없는 액수였죠. 이때 이영걸은 자신의 대역을 연기하다 그랬으니 책임지고 싶다며 몰래 유족에게 연락해 10억에 가까운 돈을 건넸습니다. 당시 물가를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액수였죠. 이영걸은 서서히 작품 활동을 줄여나가며 자선사업 쪽에 더욱 집중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터넷에서 한 사진이 퍼지며 네티즌들을 발칵 뒤집어 놓게 되는데 50대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80대 노인처럼 보이는 이영걸의 근황이 공개된 것입니다. 부부정한 허리에 표정만 보더라도 환자 같은 느낌이 물씬 풍겼는데 실제로 시한부 판정을 받아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문마저 돌았죠. 소문이 일파만파 퍼져나가자 결국 이영걸이 직접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갑상선에 문제가 있어서 고생을 좀 했던 것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이었죠. 그러나 사람들이 기억하던 이영걸의 모습과는 워낙 달랐던지라 해명 이후에도 사람들은 그의 말을 쉽사리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영걸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이미지가 바로 동안이었기 때문입니다. 동안의 대명사였던 그가 갑자기 폭삭 늙은 모습으로 나타났으니 더욱 충격일 수밖에 없었죠. 젊은 시절 무술 영화들을 찍으며 몸을 혹사했던 것이 뒤늦게 몰아서 터진 듯 이 시기 이영걸은 장애 3급 판정까지 받게 되고 작품 소식이 끊긴 지도 오래돼 사실상 은퇴를 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영걸은 올해로 막 60세가 됐으며 가장 최근에 찍힌 모습은 네팔에서 불교 수도승들과 걷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